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자동차 부문은 큰 산업이지만 한동안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자동차 주가가 다시 질주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매니저 손정우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머니올라 첫 출연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아주 분석력이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오늘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올해 자동차 산업은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게 연초 전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분기가 사실상 끝나고 이제 2분기가 시작되는 이런 시점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작년 말 올해 초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긍정적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부정적 요인이 있었는데 긍정적 요인은 대개 반도체 수급이 완화되니까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대기 수요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는 여전히 고속 성장을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은 비용 구조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데 반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역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자동차 업종의 자동차 주가가 부진했었던 이유는 이 부정적 요인이 더 우려가 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글로벌 1월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데 201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가 하락을 했고요. 물론 8%가 하락을 했지만은 중국이 33%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7.6%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작년 말에 한국의 애널리스트 평균 올해 자동차 판매량의 성장률을 4%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현재는 한 2%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2월 이후에 판매량이 회복될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판매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긍정적인 어떤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된 상황에서 일단 올해는 경기 침체 때문에 판매량이 좀 오히려 좋지 못할 것이다 봤는데 현재 뭐 1분기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 중국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 어차피 우리 자동차는 중국 시장 침투율이랄까 어떤 판매율이 썩 높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 좀 괜찮다면은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재로서는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말 또는 연초 어떤 전망하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죠. 실제로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가격,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대차라든지 기아 주가가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흐름은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재 자동차 수요 어떤 정감 정도하고 또 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고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 7월 이후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장의 가동률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기업 현대차 입장에서는 원가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재고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할인 판매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이걸 저희는 인센티브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인센티브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마진이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의 재고 추이를 보면은 작년 7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 속도가 글로벌 대비해선 그렇게 빠른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 재고 수준을 자동차 경우에는 3개월치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현대기아 합산으로 200만 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재고 수준이 6에서 7주 정도로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 한 80만 대 정도 되는 거고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추이를 보면은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약 대당 900불 정도 수준, 기아가 대당 600불 정도 수준인데 현재 북미 지역의 산업 평균이 1,500불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차를 한 대 정도 판매를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었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500불 정도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도 현대와 기아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뭐 북미에서는 일본 업체들 도요타와 같은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 대비해서도 인센티브 수준이 70에서 80%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고금리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할부 금리가 올라가고 또 할부 어떤 금리 약간의 뭐 조건도 달라붙고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판매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SVB 사태로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연준의 긴축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 이렇게 이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뭐 자동차 산업에도 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 수요도 감소를 시키지만은 대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5% 이상의 수준의 금리가 5개 분기 연속으로 지속이 되면서 예.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5% 이상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상당 기간 그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동차 수요가 위축이 될 것이고 대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작년 말 올해 초의 버전이었죠. 근데 SVB 사태로 인해서 다행스럽게도 하지만은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금리가 실제로 하락을 하더라도 경기 위축,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니까 실제로는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다시 낮아진 금리 그리고 낮아진 차량 가격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2008년 9년부터 저희가 소위 아는 차화정 시대가 열렸게 됐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차 수요와 정책 금리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금리 하락이겠지만은 부정적인 부분은 실제로 하반기에 금리와 별개로 어느 정도 수준의 높은 금리가 유지되겠지만 이 금리와 별개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자동차 업종, 업황의 판매량이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경기 침체가 하드 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 혹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지나가게 된다면 2008년, 9년처럼 다시 신차 수요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관심은 전기차니까 올해 글로벌 전기차 성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는지 아니면은 뭐 작년보다 조금 조정을 거치면서 약간 둔화되는 전망인지 어떤가요? 작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69.8% 성장을 했고요. 많이 높았죠. 네, 올해는 38.1% 제 개인적으로 성장을 전망을 합니다. 물론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3년간 보면 2026년까지 3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은 현재도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8%면 둔화라는 표현은 좀 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합산 판매량이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1,000만 대를 넘겼던 해였고요. 올해는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넘기게 됩니다. 이게 2026년이 되면은 합산으로 3,000만 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침투율로 보면은 현재 글로벌 13.3%의 전기차 침투율이 2026년이 되면 33%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3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석 대 중에 한 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전기차로 판매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시장은 배터리 2차 전지처럼 여전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데 2020년은 유럽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을 주도를 했었던 시기였고 2021년과 2022년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시기를 되돌아보면은 그 지역에서 보조금 혜택이 있었고요. 2023년부터는 이 미국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유럽과 중국은 이 보조금이 일몰되거나 축소되는 분위기로 가는데 반해서 미국은 IRA 법안을 대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향후 10년간 지급되는 부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부터는 글로벌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1, 2월 달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국내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월에 이어서 2월에 양극재 판매량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올해부터는 미국 전기차 판매 증가량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현대 기아의 주가 멀티플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MS 시장 점유율이 얼마만큼 더 상승이 되거나 유지될 것이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겠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전기차 시장 3대 변화면 미국, 유럽, 중국인데 지금까지는 유럽과 중국이 주도했는데 올해는 이제 미국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전기차 산업이나
또 2차 전지에는 상당히 뭐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IRA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국내 전기차 약간 이제 부담 요인으로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비슷하게 이제 나온 게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인데 이건 지금 우리 전기차 산업에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지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기아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영향으로 판단을 하고 다만 미국 IRA 법안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CRMA나 뭐 NGIA라고 하는 이 법안에 보면 핵심 업체에 대한 차별 조항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IRA 법안의 경우에는 현지에 북미에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지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반해서 CRMA 초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CRMA의 핵심은 영내에 어떻게 광물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핵심 광물,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 광물의 영내 채굴량이나 정제량의 일정 비중을 두겠다라고 하고 제시를 하지만 단순하게 벤치마크 정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각 국가별로 지켜야 될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물론 IRA 법안처럼 향후 1년, 2년 동안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유럽 CRMA 영향을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CRMA의 영향이 유럽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에 진출을 하고자 했던 배터리 업체나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IRA 법안이 부담이 되겠지만은 얼마만큼 미국에서 빠르게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냐가 중요할 거고 의사결정이 그런 쪽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데 미국은 중국을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유럽은 좀 애매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내수의 시장이 한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현지 생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현재는 BYD나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자국의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내 수입차 관세가 10% 정도가 있고요. 실제로 딜러망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물류비를 감안한다고 하면 아무리 BYD가 저가형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유럽 내에서 가격 메리트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들 업체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현대 기아가 이 중국 업체들과 비교해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전기차 제조사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이런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다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 미국 주에서는 딜러 프랜차이즈 로우라고 해서 제조사들이 소위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예. 이건 내연기관차에 해당됐던 이슈였는데 이번 미시시피 주에서는 이 법안에 전기차 제조사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테슬라도 보면은 자체 생산을 해서 자체 판매를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상당 기간 동안 직접 판매에 대한 소송을 했었고 여기에 승소를 해왔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했는데 만약에 미국에 보면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죠. 스타트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딜러망이라는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면 이들 스타트업들이 커 올라오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중에서 전기차 브랜드로 넘어가는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MS가 상승하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와서 한국의 현대기아차 경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죠.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제네시스 전용 딜러망을 2022년에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4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향후에 100곳까지 확대를 해서 미국 내에서 판매망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전기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현대차 그룹의 판매 실적을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호전되는 어떤 배경은 뭘까요? 현대차 그룹의 1, 2월 글로벌 출하를 보면 최근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훨씬 더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1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완성차 OEM들 비해서 현대차 그룹의 판매 실적이 좋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판매 비중이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현대차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아는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쟁을 하는 폭스바겐이나 GM과 같은 업체들은 40%에서 50% 정도를 중국에서 실제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슈는 인도 시장에서 높은 판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저희가 차화정이 시작됐던 시기는 2008년도 정도였고, 이때 중국의 경우에는 인당 GDP가 3,000불 정도를 막 넘어갔던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는 시점은 인당 GDP가 3,000불을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작년에서 올해가 3,000불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도의 연간 자동차 수요는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이게 2030년이 되면 1,000만 대를 넘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현대하고 기아는 합산 점유율 순위가 3등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 기아를 제외하고 보면은 일본 업체라든지 뭐 다른 유럽 업체들이 인도에서는 그렇게 MS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에서 얼마만큼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상대들 현대하고 기아가 중국에서 부진한 부분, 연간 한 5천억 정도를 까먹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법인을 축소하게 되겠지만은 인도에서 올해부터는 그 이상의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현대와 기아가 중국 때문에 부진했던 OEM 업체가 아닌 인도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OEM 업체로 바뀌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차 쪽 전망도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소득 수준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조금 혜택 이슈가 있는데, 인도는 여전히 보조금 혜택 이슈가 있고, 지금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제 2륜차라든지 3륜차 이런 게 대부분 이제 크게 많이 거리에 보일 것이고, 자동차, 전기차는 크게 많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인도 시장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인도에서 현대차하고 기아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을 배제하고도 글로벌 전기차의 점유율을 올리는 데 중요한 인도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현대차 그룹 주가는 썩 좋지가 못한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올 초에 예상했던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거나 높은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말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던 게 좀 아이러니했었던 부분이었을 거고요. 올해 현대차의 주가가 대략 18% 정도 올랐더라고요. 기아는 31%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보면 폭스바겐, GM, 포드, 도요타 이런 업체들은 거의 주가 상승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가 훨씬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주가가 빠진 부분에 대한 이제 회복을 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 EPS, 저희가 실적 추정치와 동행하는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2022년부터는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대해서 전략이 약하다, 혹은 미국 IRA 법안 때문에 피해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하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트렌드는 저는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캐파를 증설을 하고 생산을 늘리는 거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대량으로 양산을 했을 때 원가를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이냐, 이거는 현대차 eGMP라고 하는 플랫폼과 연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기차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IRA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시차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대차는 잘할 것이다. 오히려 중국보다는 인도 시장에서 성장까지 본다고 하면 현대차 그룹이 굳이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주가가 부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로 갈수록 주가는 지금 기아 대비해서 현대차가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현대차 밑에는 금융 부분의 실적이 포함이 되는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현대차의 주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들어가지고 뭐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가 뭐 다른 어떤 글로벌 경쟁 그룹에 비해서 더 높다, 더 빨리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전고점하고 비교하면 현대차 그룹 주가는 여전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회복했다 해도 지금 뭐 만족스럽지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어떤 우리 자동차 어떤 주가가 전고점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하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 이외의 다른 제3의 지역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가. 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가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에서 현대기아가 얼마만큼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미국 IRA 법안의 이슈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 자율주행 혹은 커넥티드가 이런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점에는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피어 대비해서 우리가 PER 멀티플을 보면은 훨씬 더 낮습니다. 4배, 5배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평균 정도 수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성차에서 좀 한 단계 들어가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런 쪽의 어떤 산업 상황하고 투자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동 수단에서 스마트카로 이제 바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또 새로운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 전기차에서 스마트카로 넘어가는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공유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관점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1단계 우리가 스마트카, 자동차 산업은 3단계에 걸쳐 발전을 하게 될 텐데 1단계는 전기차이고 2단계는 자율주행, 3단계는 비로소 스마트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카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닌 향후에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IT 업체들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고 스마트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즉 스마트카에는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융합된 형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전장 부품들이 중심으로 되는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이고 성장을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카의 구현을 위해서 세 가지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성장에 의해서 이어서 이들 나머지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발전의 원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사실 부문 성장은 자율주행하고 이제 모빌리티 이 부분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올해 말하자면 그 부분의 성장세는 어떤 정도일까? 아까 전기차는 38%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약간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까? 자율주행의 단계가 있거든요. 네. 네, 쉽게 해서 자율주행은 0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네.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3단계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예. 이 3단계를 기준으로 그 이상 지금 침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전체 자동차의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마저도 테슬라 6만 대 정도의 지금 FSD가 들어간 정도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차종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레벨 3 차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현대차 G90에서 탑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연된 상황이고요. BMW 7 시리즈에서도 레벨 3가 상용화가 됩니다. 저는 이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침투율이 1%를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가 침투율이 1%를 넘어갔던 시기가 2017년입니다. 네. 그때 되돌아가서 저희가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이 침투율 1%를 넘어가는 시점은 저는 23년에서 24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레벨 3가 말씀이죠. 네, 레벨 3 정도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0만 대 정도, 네. 침투율 1% 의미는 1억 기준으로 100만 대 정도가 될 텐데요. 100만 대라면은 저희 100대 중에 한 대는 사람 없이 차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변에 그런 차들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침투율이 낮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2030년이 되면 이 자율주행의 침투율, 레벨 3 이상의 침투율도 38%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2030년에 약 4천만 대의 차량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탑재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게
테슬라가 전 차종에 레벨 3를 탑재를 한다고 하면 2030년에 2천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 경우에도 전 차종에 레벨 3를 탑재하겠다 하고 있고, 벤츠, BMW도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38%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아닌 레벨 3 정도의 ADAS가 탑재된 그 정도의 자율주행이라는 침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차장님, 올해 자율주행 트렌드로 3가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상세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올해 자율주행 트렌드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각각 분야에서 3가지인데요. 승용차는 레벨 3 단계에서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렇게 되면은 각종 센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ADAS와 같은 칩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완전 자율주행은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상용차, 우리가 트럭, 버스에는 그렇게 시장이 도입이 되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로보택시가 올해부터는 상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이제 판매 대수가 고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는 내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서비스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한 가지씩 상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레벨 3 승용차가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 올해부터. 그럴 경우에 국내 수혜 분야는 어떤 쪽일까요?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서 제어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인간이 했던 거를 컴퓨터가 해야 되는 이슈인 거죠. 그러면 인지는 센서가 하는 역할이고요. 판단은 반도체가 하는 역할이고, 제어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기계가 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주행의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인지 단계에서 성장이 먼저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센서를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가 있고요, 라이다 센서가 있고,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관련 핵심 종목들은 올라가겠지만은 사실 카메라 센서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해외 모비라이와 같은 업체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라이다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80%가 벨로다인, 루미나, 이노비즈, 미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만돈의 현대모비스와 같은 업체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들로부터 센서를 가져와서 모듈화를 해서 탑재를 하는 제품화를 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제품이 확대가 되면은 만도나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 판단 단계에서는 결국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긴 AI 칩이 중요합니다. AI 칩은 글로벌 자율주행에서 엔비디아는 퀄컴과 같은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 AI 칩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기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다른 니치 마켓에서는 AI 칩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스마트카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부각이 될 텐데, 이런 업체들 중에는 최근 현대차 쪽의 현대오토웨버와 같은 업체들, 이런 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상용차, 트럭 이쪽, 버스 이쪽에서 이제 그 어떤 자율주행이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국내 수혜주는 어떤 쪽으로 봐야 됩니까? 상용차 경우에는 먼저 완전 자율주행 정도 수준의 레벨 4단계가, 레벨 4가 올해부터 도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5월 정도부터는 폭스바겐 산하의 스카니아라고 하는 트럭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4단계 완전 자율주행이 적용된 트럭을 판매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경우에도 올해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볼보 트럭도 그런 상황이죠.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보면 약 400만 대 정도가 되는 시장입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5%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이 전체 상용차 시장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자율주행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제화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유럽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이 전체 상용차에 ADAS가 의무적으로 법제화해서 장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는 이 ADAS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공급 계약 관련해서 이들 업체들이 좀 논의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 상용차 시장에
전동화와 함께 핵심 키워드가 커넥티드 카입니다. 이 커넥티드 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것보다는 차와 차의 통신 연결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차의 통신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OTA라고 하죠. 이제 차량에 설치된 통신 모듈을 통해서 무선 통신 형식으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형식인데 테슬라의 FSD 같은 것처럼 그런 OTA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 말씀을 드리면 2분기부터는 미국에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 그리고 24년에 출시될 모든 모델부터는 OTA 서비스 현대차 OTA 서비스는 블루링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평생 무료 서비스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마케팅 승부수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OTA에 관련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런 바디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현대 오토에버나 SL과 같은 업체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상용차 관련해서 AI 칩 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고사양의 AI 칩이 필요한데 반해서 상용차는 지금까지는 AI 칩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고사양은 아니더라 저사양의 AI 칩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여기에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 국내 업체지만은 아까 말씀 스카니아라든지 볼보와 같은 상용차에 AI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인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기대들도 굉장히 큰데 현재 준비 상황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로보택시 레벨 4 단계의 서비스가 상용화돼서 운행이 시작이 됐고요. 네. GM 크루즈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샌프란시스코의 3분의 1 지역에 유료로 운행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GM 실적 발표에서는 2023년에 약 1000대 정도, 26년에 10,000대, 2030년에는 100만 대 정도 늘려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 자체는 가파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현대차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역별로 다른 회사를 두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모셔널이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라스베가스에 실제로 리프트라고 하는 저희 공유 자동차 관련 업체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 LA 등과 같은 4개, 5개 대도시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향후 싱가포르, 사우디 등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포투닷이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레벨 4 이상의 로보택시, 로보셔틀, 딜리버리 보면 작년 말에 보면 강남에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그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는 포투닷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현대차는 지역별로 다른 업체를 통해서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했네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올해는 실제로 이 아이오닉 5를 통해서 모셔널에서 로보택시가 라스베가스, LA 두 곳에서 상업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을 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면 GM의 크루즈와 현대차의 모셔널 2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내에서 로보택시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면 GM하고 현대차가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에서 현대차가 원래 그 산업을 이 상업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로보택시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한 승용차 레벨 3가 나오고 또 상용차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정도로 가 있고 또 무인 로보택시도 지금 현장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말하자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직은 투자 단계로 봐야 됩니까? 알고 AI가 청산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수익화가 안 됐기 때문이고 지금 현대차 경우에도 여러 조인트 벤처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적자가 크고 GM의 경우에도 분기당 조 단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 빠른 수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26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시장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살아남은 몇 개 업체들이 과점하는 시장으로 갈 것 같고요. 이들 업체들의 빠른 수익화,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을 내는 업체들은 제한적인 상황이죠. 예. 자, 그러면 자동차를 이제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돈을 막 벌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이제 완성차 쪽을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자율주행과 모빌리티를 볼 수고 미리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하게 완성차나 부품주냐 아니면 신성장 산업이냐라고 구분짓기보다는 각각에 다 중요한 좀 전환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에서 현대차는 주가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에 온 것 같고요. 네. 부품 업체의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현대차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 모빌리티 분야나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품 업체는 현대차 이외의 다른 브랜드 OEM으로부터의 공급이 확대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중국이 부진하지만은 미국과 유럽이 좋은 상황인데 2분기 이후에는 중국이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중국의 판매 비중이 높은 폭스바겐이나 GM 혹은 이런 업체에 공급을 하는 한국의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물론 이런 성장 업체들은 훨씬 더 고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는 훨씬 클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주가 변동성이 크고 기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단점이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스터디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이런 성장 산업에서의 기회가 좀 많을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같은 이런 이제 신산업 분야 관련주에서는 이게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중도 경쟁에서 탈락할 업체인지 말하자면 옥석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약간 첨단 산업 관련 부품주들 이럴 때 선택할 때 약간 유념해야 될 투자의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저희가 2017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배터리 시장이 누가 봐도 성장하겠지만은 투자하기 막연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되돌아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면 지금 같은 기업들은 투자하기 힘들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 가장 핵심되는 기업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양극재 업체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모빌리티에서도 핵심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만 지금 현대차도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제 비상장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현대차와 함께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관련된 업체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즉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전략과 기술 방향에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로봇이나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관련된 주가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영역인 거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다, 아니면 협력을 한다. 이런 업체들은 기술력으로 임정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해는 현대차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가 혹은 에이다스 이런 쪽에 협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보면은 완성차나 부품주 구분할 것 없이 자동차주가 아주 느리게 움직여가지고 투자자들 마음고생이 좀 심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 업황이나 실적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는 게 자동차 투자 좋을까요? 자동차주가 그동안 느리게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전방 시장의 성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연간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는 시장이 갇혀 있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는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가 더욱 이슈가 됐었던 이유인데, 올해부터는 이 전기차에서 스마트카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잠재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을 찾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부터 열심히 스터디하면 충분히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현대차 주가가 17% 정도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지만 작년 이후에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보면은 작년 말에 한 2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28만 원까지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현대차 말씀이죠.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니까 좋았다라는 거죠. 2분기,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될수록 현대차 주가도 괜찮을 거고 부품주 쪽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부품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적의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대차에 관련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카 관련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핵심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투자를 했을 때 핵심 산업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을 놓고 보면 자국의 공급망 생산 시설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모빌리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차도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모빌리티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는 구조인데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지금 투자를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올해를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두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될 텐데 턴어라운드 그리고 소비 회복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은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어둡게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반기로 갈수록 막상 소비는 크게 둔화되지 않고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시점이 오히려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모빌리티 특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2차 전지에 그치지 않고 모빌리티 쪽, 꼭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동차 쪽에도 관심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고요. 원체 싸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수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은 더 이상 주가는 떨어질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좋은 호재들이 반영됐을 때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밸류체인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품주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부문이 올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또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를 막힘없이 소상히 설명해 주신 우리 손정우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